부처님과 관련돼서 또 다른 진기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부처님 생애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부처님이 80세를 사셨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다 알려진 얘기인데 실제로 부처님이 탄생하신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부처님께서 몇 년 동안 설법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거는 이제 45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그다음에 기원전 544년에 열반하셨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아시아에서는 사실 이 49년 설법설이라고 하는 걸 썼었어요. 좀 약간 다른 겁니다. 버전이 다른 겁니다. 이게 남방불교 쪽에서 주장하는 관점이고 이게 동아시아에서 주장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둘이 결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998년에 기원전 998년에 열반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서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주나라 소왕 갑인년에 부처님이 태어나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연대 추정을 할 때는 998년에 태어나신 게 아니고 열반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태어나신 건 그 앞으로 또 한 80년 땡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열반은 주나라 모광 때 열반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가 벌어지면서 최근에 바뀐 게 지금, 기원전 544년에 열반하셨다. 라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거를 몰라도 되느냐. 이거 알아야 됩니다. 49년 설법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여기 이제 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는지도, 내가 안다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은 잘 몰라. 그러니까 틀린 거라도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시대적 이유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약간 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러면 그냥 이건 잘못이네요. 이렇게 해서 오류로 넘기는데 틀린 거를 몇천 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필연성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시대적 필연성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49년설이 맞는지 45년설이 맞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이거하고 이 내용하고 이 스토리하고 이 부분하고는 또 달라요. 저는 사실 49년 설법설이 더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19세에 출가했다고 나와요. 여기서는 45년 설법설에서는 29세에 출가한 거로 나와요. 29세면 사실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29세면 시근이 덜 든 나이거든요. 시근이라는 표현 아세요? 철. 이게 뭔가 센데? 그래서 예전에 사대부집에서 철 빨리 들게 하려고 어렸을 때가 임신했을 때 구리 같은 거 다려 먹었어요. 구리를 물에다가 이렇게 달여서 튼튼한 애 나오라고. 강한 애가 나오라고. 어렸을 때 안 죽는 영유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단단한 애가 나오라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구리나 쇠나 이런 거를 이렇게 그럼 철 드는 거죠. 여러분 세대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위에 세대 정도 되면 그게 몇 분이 없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빨 빠지듯이 몇 분씩 이렇게 그죠?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 집안이 다 그래요. 의료시설이나 이런 게 안 좋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 예전에 안 해드렸나요? 빨간 약만 있었어도 안 죽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 풀 같은 데 이렇게 베고 어디 낯질하다가 좀 다치면 거기가 썩어 들어가요. 지금 생각하면 그 소독만 하고 아니면 빨간 약 한번 바르면 낫는데 그게 없어서 나중에 손가락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이 죽는다니까.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면 잘라내면 되죠. 쉬울 것 같아? 이거 자르기가 쉬울 것 같아?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튼 29세라고 하는 게 요즘은 철도 안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도 29세, 뭐 30세 이 정도 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때는 사실 그 나이 때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다 미혼으로, 그죠? 대부분 미혼이에요. 거의 한 8, 90%는 저 정도 연령대 미혼이에요. 근데 저게 2500년 전에는요, 굉장히 나이 많은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의 한 40대 후반, 50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빨리 가면 좀 있으면 이제 저게 손자 나오는 나이에요. 29세가. 아니, 그렇다니까. 그렇다니까.
그래서 29세에 출가하는 게, 그러니까 29세라고 하는 나이를 걸지 말고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50세에 출가해서 뭔가 이렇게 세상을 바꿀 정도의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29세에 출가해서는 사실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라우라라고 하는 부처님 아들이 태어나는 것도 29세면요 벌써 아들이 나와 있었어야 돼요. 그때 무슨 뭐 부처님이 지난 시간에 각술쟁원에서 해서 결혼하는 나이가 17세, 19세서로 나와요. 이때는 17세에 결혼했다고 나오고 이때는 19세로 보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 애가 없다고? 불임 클리닉에 다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게 아구가 잘 안 맞아요. 아구가 잘 안 맞아.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하셔가지고 여기서는 6년 동안 고행하셨다. 부처님한테 3명의 스승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라라카라마라고 하는 사람, 그 전에 바까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우타카라마푸타. 이렇게 3명의 스승이 있는데, 이 스승들에게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씩 하니까 배웠대. 다 마스터했대. 하이패스야. 선생님한테 가자마자 어유 통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특히 저 아라라카람하고 우타카라마푸타는 그 당시 전 인도에서 최고 선생이에요. 최고 선생, 최고 수행자라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빨리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빨리 능가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부처님한테 이 부분을 부처님이 출가하고 나서 교육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게 부처님이 왕궁에서 조직관리 같은 걸 배웠지만 출가 문화 속에서는, 수행자 문화 속에서는 달라요. 근데 저 부분들을 저 선생들 밑에서 배우면서 조직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행자들을 이렇게 교화할 때 보면 굉장히 능수능란합니다. 그런 저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뭐 문과에서 공부를 잘했어. 그래도 이과 가면 이건 완전히 다른 판이야. 그러니까 문과에서 공부를 잘한 사람이 이과 가서 굉장히 공부를 그거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아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참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선생들한테 배운 기간이 6년이래요. 그리고 다 배우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까 당신 스스로 고행을 한 게 또 6년이래. 그래서 12년 동안 수행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타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6년 정도는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6년 교육받는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너무 교육기간이 지금은 대학원까지 가는 시절이기 때문에 교육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죠? 그냥 꼽아만 봐도 엄청나게 길어요. 그런데 저 때는 일찍 사람들이 죽을 때니까, 평균 수명이 낮을 때니까 6년 정도면 충분히 배우는 기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때는 이쪽에서는 이렇게 놓고 여기서는 그냥 씩 지나가는 거예요. 1년이라고 꼽을 수도 없을 정도로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처님이 이분들한테 배웠다는 게 이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우리 선생님이 다른 사람한테 배워. 부처님은 처음부터 무사드고야. 그러니까는 선생이 없이 스스로 깨닫는 거지.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배워가지고 탁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갔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충분히 알고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것. 논문 같은 거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그 보편성을 기반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를 해서 논문이 나오는 거지. 학문이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지. 전혀 엉뚱한 걸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전승에서는 부처님이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게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 전승에서는 충분히 배울 수 있어. 하지만 배운 거에서 그친 게 아니고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갔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전승이 약간씩 다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되면 49년을 설법하셔야 80세가 됩니다. 그래서 49년을 설법하시고 80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계산을 내버리면
45년을 설법해야 80이 돼요. 이게 두 가지 전승이에요. 근데 이쪽 거는 요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쪽 거는. 하도 이쪽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쪽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천태종의 현계다면이라고 하는, 천태종의 보통 이제 5조라고도 불리고 이제 7조라고도 불리고 뭐 이렇게 되는 분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일대 교서를 설하셨는데, 대장경, 지금 경전이 한 1500종류 정도 되거든요. 그 경전을 설하신 거를 범주로 묶어요. 그리고 그거를 시간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함경, 사암, 중암, 장암, 자밤, 그 다음에 증일암, 아가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설하신 게 12년. 방등은 대승경전이라는 거예요. 대승경전을 설하신 게 8년. 그래서 아함 12, 방등 8 이렇게 하는 거예요. 21년 동안, 이게 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년 동안은 반야경을 설하시고, 대반야경 600권짜리 반야부를 설하시고, 반야경을 설하시고, 법화경하고 열반경은 부처님께서 맨 마지막에 설하셨어요.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맨 마지막에 설하시는 뭐 이렇게 내가 만년에 뭐 이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반경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3개월간을 열반경의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설하신 법화경과 열반경은 총 합쳐서 이건 만년에 설하신 거고, 이거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설하신 거고, 이런 것들을 합쳐서 8년. 그럼 봐봐. 12년, 8년, 21년, 8년. 다 더하면 49년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최초 깨닫고 나서 처음에 37일, 21일 동안 설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일은 연수로 계산할 수는 없죠. 21일은 그냥 21일이죠.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연차로다가 이렇게 약간 구분하는 이 유명한 시입니다. 그냥 외우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저런 거 외웠어요. 밥 먹고 별로 할 일도 없고 이럴 때 누워가지고 이렇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게 49년 설법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이게 지금 최근에 바뀐 거거든요. 1960년대인가 이때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모든 문서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의 주석서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한국 스님들의 주석서를 볼 때 언제나 기준이 되는 게 사실은 이설이에요. 이설이에요. 그래서 이설을 모르면 그 주석서나 이런 거를 볼 때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옳으냐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게 옳은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 부분도 합리적이고 이 부분도 합리적이에요. 결혼해가지고 이때쯤 되면요, 결혼해서 10년 뒤에 출가한다는 건요, 지금도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다음 생에는 출가하리라. 제가 미래에는 승단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좀 단안을 이 정도 10년 살았다는 얘기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20, 30년 산 거요. 여러분이 애틋해요? 아니, 조금 공격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물론 뭐 굉장히 소중하죠. 하지만 그렇게 애틋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왜 저 정도 살면요, 출가한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좀 살 만큼 살아보니 이게 별게 아니구나, 이렇게 출가했다는 것밖에 안 돼. 이렇게 되면 충분히 이것도 가치가 있는 거지만, 나는 이런 거보다 더 대단한 무언가를 위해서 떨치고 넘어갈 거야, 이렇게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내가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각술쟁원 얘기를 보면 젊은 혈기에 딱 해가지고 이제 영웅같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이건 내 갈 길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고민한다고, 당신이. 근데 그 고민을 이 뒤에 스토리를 보면 1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좀 사실 이치적으로 잘 안 맞거든요. 그리고 19세 결혼 안 합니다. 17세 정도가 아마 맞을 거예요. 왕가의 결혼은 어차피 정략 결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훨씬 타당해요. 분명히 이거 훨씬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80세에 맞추는 구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왜 이설을 다 버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설을 버리면 지금 주석서들 이해하지 못해요. 옛날에 써진. 옛날은 다 이걸 기반으로 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건 100%입니다. 이거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그러면 지금부터 3000년 전 분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안 맞아요. 연대적으로 안 맞거든요.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버전이 하나 있고 이 버전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른 거예요. 논리적 층위가 다른 거예요. 이것과 이것은 같은 버전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왜 나왔느냐?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저게 도교 사람들이 노자 화오경이라는 게 있어요. 노자 도덕경에 보면 노자 도덕경이 만들어지는 스토리를 보면 노자가 원래 그게 도덕경이 아니고 원래는 노자라고 하는 게 책명이고요. 나중에는 덕도경이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또 바뀌어서 도덕경이 되는 거예요. 노자 한비열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보면 노자가 맨 마지막으로 함곡관을 나가면서 이렇게 소를 타고 나가요. 소를 이렇게 타고 황희정승이 소 탄다는 것처럼 소를 타고 나가. 그러니까 그 관을 지키는 관령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이제 관윤이라고 보통 불러요. 근데 원래는 관문을 지키는 수비대장. 그러니까 뭐라 할까? 우리식으로 하면 철책 지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관문 지키는 사람. 그 수비대장인 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생님 혹시 그 텔레비로 봤던 그 노자? 이러면서 어디 가세요? 책이라도 하나 써주시죠. 그랬더니 여기 하나 샥 해서 했다는 게 도덕경이에요. 오천자. 어느 정도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금강경 정도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금강경이 한 5천 그게 몇백 자 되거든요. 그 정도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탁 써졌다는 거예요. 탁 해서. 근데 그게 서쪽으로 나갔다고 노자가 그 관문 중에서 서쪽 관문으로 나갔다고. 그래서 뭐라고 도교 사람들이 구라를 쳤냐면 노자가 인도로 갔대. 인도로 가서 변신을 해서 부처님이 됐대. 이게 무슨 견적이 나오는 말을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노자 화오경. 나중에 경전으로 만들어진 게 노자 화오경이. 노자가 오랑캐를 교화한 경전. 오랑캐 여기서 인도예요. 근데 노자 연대만 보면 노자 약간 신화적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544 정도로 하면 부처님이 꼭 빠르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쪽에서 됐대. 이렇게 자꾸 걔네가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쪽에서도 그에 반대를 해가지고 비슷한 설을 주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가섭보살이 있는데 마하가섭이 아니고 가섭보살이 있는데 그 사람이 노자가 됐고 나중에 중국으로 파견 나와가지고 파견 근무 나와서 원래 대기업 직원인데 파견을 나와가지고 가섭보살이 노자가 됐고 유동보살이 있는데 유동보살이 공자가 됐대. 이렇게 했는데도 걔네가 원조 구라맨들이 훨씬 더 잘 쳐. 그러니까 이게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연대를 끌어올려. 이게 농담 같은데 이게 나중에 황제 앞에서 논변까지 붙어요. 계속 서로 막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노자 화오경이 금서로 묶입니다. 거기서 스님들이 이겨요. 이겨요. 그런데 민간에 퍼져 있는 거는 그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아요. 사그라들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유치한 얘기야. 이게 무슨 쓸데없는 얘기들이래라고 하는 거지만 옛날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게 고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유언비어 버티는 거야. 그래서 진짜 유치한 것들이 예전에는 먹힌다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저런 게 먹혀요. 그래서 그거를 방어 기제로 만들어내는 게 그거를 아예 차단시키려고 이설을 쓰는 거예요. 이거 아마 불교 쪽에서 주장했을 거예요. 연대를 끌어올려. 그리고 중국에서는 상고시대 때 이게 퇴행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역사는 뒤로 갈수록 발전하나요? 우리 문명은 어때? 뒤로 갈수록 발전하나? 퇴보하나? 과학으로 인해서 편리한 건 맞죠? 편리한 건 맞죠? 더 행복해지나? 어때요? 그건 또 주관의 문제예요. 그죠? 편리해지는 건 100% 동의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과학을 통해서 발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통일신라부터 조선까지를 끊어서 보면 조선이 통일신라보다 못 살아요. 경제력이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얘기할 때 저거들은 못 사는 이유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레 같은 거를 안 써요. 조선 후기까지도 수레라는 게 잘 작동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길 자체가 좁아요. 그리고 우리는 산길이고 그걸 도로망을 뚫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경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 요인 중에 획을 긋는 사건이 경부고속도로. 맞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중국어로 말하면 대운하 건설 하나 한 거죠. 우리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이제 간선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쫙 올라온 거거든요. 단기간에. 그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그런 길이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상업이 발전하면 어떤 새로운 권력층이 생기는 거죠. 돈을 통해서 어떤 기존에 있었던 양반들 이렇게 특권층들을 맞먹으려고 하는 세력 집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아주 못된 놈들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싹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망 같은 걸 불편하게 만들어놔. 그러면 그냥 불편하니까 성장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 돈이 어느 정도 모여야 사실 이게 뭐 이렇게 대거리를 하고 맞먹고 뭐 이러는데 대거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성 권력층들에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통일신라가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통일신라가 고려보다 잘 살았고 고려가 조선보다 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1000년 정도 역으로 퇴행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퇴행적 역사관이 뭐냐면 진짜 행복하고 이상사회는 과거에 있었어. 그게 요순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요순시대. 태평성대가 있었고 그 뒤부터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고 힘들어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걸 보고 이상세계는 상고시대, 그러니까 요순시대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옛날 상고시대에 있었고 퇴행한다 그래서 퇴행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안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뭐 황금의 시대, 은혜 시대, 그 다음에 동해 시대, 철의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퇴행적 역사관이. 그래서 상고 시대에 나온 것만 최고라고 하는 게 중국에 있어요. 그 상고 시대에 불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연대를 끌어올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500년, 2600년 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춘추 전국 시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춘추 시대입니다. 춘추 시대는 한참 전쟁하던 시절이에요. 그런 전쟁하던 시절에는 좋은 게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상적인 시대에 이상적인 게 나와라는 관점이 중국에 있었어. 그리고 조선은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사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불교 비판을 넘어서기 위해서 만드는 게 연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사실 연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는 노자가 붓다가 됐다. 인도 가서 붓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한 얘기. 그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붓다의 연대를 확 끌어올리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한 가지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상고시대에 이상적인 게 나오고 그 뒤에는 다 거지 같은 게 나와 라고 생각하는 중국의 퇴행적 역사관 때문에 이상시대에 불교는 나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불교야말로 유교보다 더 대단해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틀려도 틀렸다가 아니고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스토리를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게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왜? 그냥 틀린 거는 그렇게 오래 못 가고 사라져요. 그런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거기에 필연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고 그 필연성을 이해하는 게 사실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 이건 기본으로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출가하시게 되는데 뭐 거기 뭐 사문유관 뭐 이런 얘기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부처님 생애랑 관련된 데서 다른 데서 들으시면 되고 저는 못 듣는 얘기만 해드릴 거예요. 인도는 동쪽 숭배예요. 동쪽 숭배, 방위적으로는 동쪽 숭배. 그래서 동쪽으로 출가하세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도 우리는 남쪽에 대한 게 있고 그래서 남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예전에 저 봉은사에 왕실 위패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선왕들의 위패가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어떤 문제 때문에 실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조선왕조 실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문제가 되냐면 선왕들의 위패는 북쪽으로 향하게 놓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남쪽으로 향하게 놓고 얘네들이 제사를 지낸다. 그거는 굉장히 불경한 거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남쪽을 보는 쪽이 쉽게 말해서 지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지낼 때 보시면 위패는 남향이고 남쪽을 보고 절하는 분들은 다 북쪽을 봐요. 그래서 홍동백서가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동서로다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남북으로 축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걸 잘 몰라가지고 방향을 다르게 놓으면 홍동백서를 하면 이렇게 난다니까. 제사상이 이렇게 차려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차려진다니까. 앞으로 그러면 과일 한번 먹으려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향이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 전통에서 그게 주나라 때부터 있었던 문화예요. 그래서 남향 숭배라고 하는 거는 남쪽을 이렇게 높게 놓는 거는 우리가 일조량이 적어서 그런 거고 일조량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임금도 남향이에요. 남면이라고 하는 거고 신하는 북면. 그러니까 낮은 사람은 전부 남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이렇게 음식점에 가면 어른은 남쪽을 보고 앉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입구가 이제 어떻게 걸리느냐에 따라서 약간 바뀔 수도 있어. 입구 쪽에 앉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 그래서 남향 문화가 있으면 인도는 동양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원 구조도 동양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그 위패 얘기 잠깐 마저 해드리면 임금의 위패를 북쪽으로 놓고 부처님을 남쪽으로 놓는 거는 임금의 선왕들을 이렇게 낮추는 거다. 이렇게 해서 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금이 그거를 전부 그 위패를 묻어버려라. 이렇게. 좋은 땅에다 묻어들여라. 이렇게. 그 사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때 조금만 더 나갔으면 봉은사가 사라지는 사건이에요. 왜? 그게 그 위패를 가지고 있다는 건 유생들이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방어막입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 같은 거거든요. 원래 방패 같은 건데 그걸 뺏기면 유생들이 저걸 그냥 밀고 들어가서 작사를 내도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선왕의 위패가 있으면 선왕의 위패가 있는 곳에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 끝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은 위패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만 예전에는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동양 문화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동쪽으로 출가하시는 거고 깨달음을 얻으실 때도 동쪽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사원 구조도 동쪽으로 돼 있어요. 사원 구조도 전부 동쪽이 정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쪽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출가하시는 이유도 인도에는 인도 문화권 전체가 그래요. 저 더운 지역의 특징이 귀족들이 출가를 많이 해요. 귀족들이 출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철학의 주체가 귀족이냐 평민이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공자도 그렇고 그게 평민 중에서도 약간 낮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해요. 그런데 인도나 그리스 쪽을 보면 대부분 귀족들이에요. 귀족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명상문화라고 하는 게 있어서 기후 환경에 따른 명상문화. 기후 환경에 따른 명상문화. 그게 뭐냐면 더워서 놀거리가 없대.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추운 거는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더운 거는 돈 있는 사람이 오히려 불편할 때도 있다. 왜? 조선 임금 봐봐. 삼복더위야. 비단 옷을 이렇게 입는다. 열이 차는 거예요, 사람이. 비단 옷을 그것도 한 겹 입는 줄 아세요? 몇 겹을 이렇게 입는 거예요. 목까지 딱 해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 거는 공평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추운 거는 가죽을 입거나 안 그러면 불을 피거나 이러면 그거는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크고 더운 건 공평해요. 그렇다 보니까 더운 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인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귀족들은 전용으로 놀 수 있는 유희동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희동산. 그게 뭐냐면 물이 흐르는 어떤 뭐랄까 낮에 이렇게 휴식하고 계곡물은 없고 인도 같은 경우는 계곡물은 없고 그냥 평지물인데도 물이 흐르면 아무래도 온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인도 귀족 얘기 딱 보면 진짜 돈 있는 사람은 이 유희동산이 있어요. 유희동산이 쉬는 거예요. 약간 시원한 데서 쉬는 거예요. 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인도는 40도, 55도까지 올라가요. 여름에. 그러니까 물이 흐르고 숲이 있고 이런 데를 아예 딱 도시에다가 지정해 놓는 게 멀리 가면 말 타고 가면 덥잖아. 그건 또 힘들잖아. 그러니까 요 도시 안에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저 압구정동에
어떤 시원한 동상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는 거야. 거기 한 10,000평 정도 밀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낮잠 좀 자고, 이렇게 이제 마사지나 받고 있고. 이해가 되시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좀 하고, 이렇게. 그래서 보초 딱 세워놓고 그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하고. 그게 최고로 럭셔리 한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각을 짓는다 이렇게 나와요. 높은 누각. 높은 누각을 지으면 아무래도 복사열로부터 조금 자유롭고 그다음에 바람이 불 확률이 조금 더 높고 그렇게 이제 사는 게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야. 그 옛날 인도의 그들만의 리그. 그런데 더우면 그것도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더우면 술을 못 먹어요. 술을 못 먹어. 더우니까 술을 먹으면 더 덥거든. 열체질인 분들 중에서 삼 못 먹는 분이 있어. 삼이 안 땡겨 몸에서. 열이 많은 분은 삼이 몸에서 안 땡겨.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는 술 문화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불교 계율에도 보면 살도 음망주 이랬잖아요. 살도 음망주 살생하지 말라. 그래서 원래는 최고는 살인이에요. 그다음에 음행하지 말라. 일반 제가인한테는 사음이고, 그러니까 결혼 상대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스님들은 그냥 전체 단음이야. 그냥 자체를 끊는 거예요. 살도 아니지 도둑질. 두 번째가 도둑질이었네. 그럼 뭐 도둑질부터 그럼 또 설명을 해볼게요. 도둑질은 오전 이상은 도둑질하지 말라. 율장에 그렇게 나와요. 오전이면 바늘 하나 살 정도. 그러니까 바늘 하나 정도 이상은 물건을 훔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망어, 거짓말. 이제 거짓말이 이제 제일 힘들죠, 사실. 뭐 다른 것도 뭐 어쩔지 모르지만 사실은 거짓말이 제일 힘들어요. 왜? 거짓말을 너무 안 하면 사람이 재미없어. MSG를 막 탄닥하잖아요. 요즘 말로 치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있어야 뭐 이렇게 싹 귀에 들어오지. 너무 사실만 얘기하면 세상이 몸이 건조하잖아. 그죠? 말이라는 게 그렇거든. 그래서 이 거짓말 중에서 이제 스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망어죄. 큰 거짓말. 그거는 뭐냐면 깨닫지 못했으면서 깨달았다고 하는 말. 그거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다른 스님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성계라 그래요. 성계. 이거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계율. 그래서 요것들은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제적됩니다. 멸빈이라고 해서 제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살도 음망주 이 술은 차계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경고죄예요. 경고. 그래서 이거는 술을 먹었어도 아유 제가 술 먹었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그냥 용서가 돼요. 이유가 뭐냐면 인도 사람들은 술을 잘 안 먹기 때문에 그래요. 동아시아 사람과 달리 인도 사람은 술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율장에 보면 아침에 짜놓은 주스를 오후에 마시고 사람이 개로 변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술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스를 짜놨더니 약간 발효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 먹고도 개가 돼요. 우리는 소주를 서너 병을 먹어야 이게 변신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 먹고도 왜? 계속 대대로 안 먹는 그게 있으니까 조금만 먹어도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 계율이라고 하는 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배경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동네는 약간 춥기 때문에 중국의 독한 술, 빼가리나 이런 게 있는 거는 그게 난방용이에요. 난방 보조용입니다. 그래서 나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흙집 같은 데 들어가 살면서 자기 전에 그렇게 딱 한잔 하고 그걸로 그냥 추위 이기면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독주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술 문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술을 먹기 힘들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술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저것도 안 돼. 놀이, 사냥 뛰다 지가 죽어요. 잡기 전에 지가 죽어. 40도에서 사냥을 누가 하겠어. 말도 죽고 쟤도 죽고 사냥감도 죽고 서로 힘들어. 그리고 그다음에 여자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눈이 돌아가면 되겠지. 근데 너무 더우면 자기 몸도 힘들대.
40도, 50도가 되면 내 몸도 힘들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열대야 걸리면 지금은 우리가 열대야라는 게 거의 사라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에어컨이 있으니까 열대야래도 열대야로서 아무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열대야 있으면 다 집 밖으로 나와서 뭐 옥상에서 주무시는 분도 있고 뭐 길에 평상 깔아놓고 주무시는. 아니, 옛날에는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모깃불 켜놓고 막 주무시고 이러는데 그때 여러분들 몸을 정확하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온몸이 떠요. 큰 대자로. 왜? 붙으면 어디든지 이렇게 몸에 닿으면 거기가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도 수인은 실제로 인도의 부처님 상을 보면 전부 이렇게 다 떠 있어요. 이런 데가 다 떠 있어요. 그리고 동아시아로 오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이게 기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구 때문에. 물론 거기에 또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다 알아. 하지만 다 말해줄 수는 없어. 그래서 여자 문제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놀이문화라는 게 뭐냐면 시원한 데서 그렇게 낮잠 자기. 그리고 너무 자면 허리 아프대요. 그래서 나무 밑에서 이렇게 앉아있기. 그러다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명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명상 문화에서 기후 환경에 끼친 게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후 환경적 요인. 그 다음에 얘네가 아열대 기후에다가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먹을 건 지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예를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기후면 더워도 노동을 해야 되는데 노동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걸식해서 얻어먹기도 좋고, 왜냐하면 너무 풍족한 거예요. 풍족한 거예요. 남는 거예요. 다 먹고도 충분히 남아서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 좋고. 그 다음에 나무 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명상 문화라는 게 별 볼 일이 없다. 그건 기후적인 거다. 인도 사람이 더 대단한 게 아니고 동아시아 사람이 못 쳐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기후적인 별 볼 일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간디가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기후적인 게 전부라면 왜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는 명상 문화가 없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이거야말로 인도인이 위대하기 때문이다. 진짜 간디 같은 말 아니에요? 그냥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건 진짜 간디다. 왜? 간디야말로 어떻게 민족주의자고 민족을 각성시키려고 하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기후 환경적인 데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인도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문화기도 해요. 아무튼 이런 배경들 때문에 이런 놀이문화가 잘 안 된다는 거, 더워서 놀이문화가 잘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꾸 나무 밑에서 앉아서 이렇게 있었다 쉬다가 명상하고 이런 문화들 때문에 결국 이들은 어디로 가느냐? 귀족이 출가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미 귀족들은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귀족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지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인생이 약간 꺾어지면 죽을 때가 되잖아요. 그럼 그걸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전부 하나씩 놓아가잖아요. 눈도 놓고 귀도 놓고 건강도 놓고 그 다음에 자산도 좀씩 잃어가잖아요. 그거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전부 하나하나 놔가면서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호랑이는 높은 곳에 떨어지면 죽지만 개미는 높은 곳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 우리는 개미입니다. 그건 죽지 않아. 그래서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박탈감이 크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다음 수를 위해서, 다음을 위해서 내가 또 다른 안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출가 문화예요. 출가 문화. 그래서 인도는 귀족들이 맨 마지막에 유행기라고 하는 어느 정도 가정을 어느 정도 건사해 놓고 출가하는 그런 문화 전통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수행하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면 지금도 저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요. 오래 사는 시절에 가족들 이제 자녀분들 다 여우고 뭐 걔네들도 다 재검 나서 어느 정도 이상 살아. 그러면 이제 노부부 둘만 있어. 그럼 뭐 하겠어요? 둘이서 맞고 치나? 특별히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나마 이게 직업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지금 같은 공부.
자신의 삶의 만족, 행복을 위한 공부.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공부하고 그다음에 답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유행기입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나는 진짜 살아왔어. 여러분 세대들 아니면 여러분 바로 윗세대들 진짜 다 열심히 사신 분들이에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 세대 자체를 존경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땀과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과 한두 세대 만에 이 정도를 이룬 거예요. 그분들이 다 희생한 거예요. 그분들이 희생한 거예요. 그건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유럽이 몇백 년에 걸쳐서 한 걸 우리는 한 두 세대 만에 다 해버렸어. 엄청난 고통을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연세가 되신 분들은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거죠. 인도에서 귀족들은 사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전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도 조금 이렇게 생각이 딱 바뀌게 되니까 그런 게 주변에 없었으면 출가한다는 생각을 못 했겠지. 그런데 그런 게 이미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면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인데 이것이 견고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언젠가는 잃어갈 것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럼 더 확실한 것을 위해서 또 다른 선택을 해봐야겠다. 그게 출가예요. 그게 출가. 여러분도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게 이미 출가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심출가라고 하는 거예요. 심출가. 그러니까 몸으로 이렇게 미는 출가 말고 마음이 출가해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그게 내재돼 있어요. 진짜 자유롭고 행복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그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출가한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